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영모라고 하는데요. 저는 73년도에 고분자공학과라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제 화공과로 합쳐졌다가 또 화공과에 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에너지공학과라는 걸 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현 소속은 이제 에너지공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2, 3, 4학년 학생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아마 얼굴 아는 학생들도 좀 있고 또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73년도에 공과대학에 들어와서 사실은 3년 반 동안 이 공과대학 공부보다도 영자신문사 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여러분 같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인문관 지금 인문관 지하에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거기서 영자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학교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또 학교의 그 여러 교수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 쓰고 했던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환경 기술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산화탄소 문제를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좀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좀 축약해서 한 1시간 한 40분 정도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산화탄소 기술을 사실은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라고 해서 약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CCS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Sequestration은 이제 처리한다 이런 뜻인데요. Carbon Capture and Storage라는 말도 되고 CCS 기술이 어떤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 문제들 얘기 또 CCS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이엔이라고 필리핀에 강력한 태풍이 와서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커다란 그런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뭔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배도 엄청난 배도 이렇게 바다에 있어야 할 배가 육지에 와 있다든지 하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고요. 또 엊그저께는 또 미국 중부 지역에 물론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긴 하지만 뭐 80개의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뭐 쑥대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정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에 나가 있는 그 필리핀 기후 변화관이라고 하는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결국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기후 변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 필리핀이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 같이 협력해서 유엔 입장에서 같이 좀 해결합시다라고 하는 역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뷰했던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 또는 강력한 태풍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 그 태평양의 필리핀 연안에 있는 그 온도가 수온이 약 한 1도 정도쯤 상승했는데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왔다. 시속 370km로 또는 그 초당 한 100m가 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이제 결국 우리가 에너지 환경 기술을 얘기할 때는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는 결국 온실가스다. 온실가스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어떤 게 그런 온실가스인지 그 어떤 영향을 또 지구에 미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버롤하게 보긴 할 텐데요. 지구온난화 문제는 결국 온실가스를 우리가 지구 대기권으로 이렇게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로 인해서 결국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태계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92년도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지금부터 20년 전에 뭔가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사실은 뭐 교토 의정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해왔지만 각국이 사실은 자기 나라의 산업화와 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는 사실 정반대의 상반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익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CO2 문제를 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류가 처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에너지 환경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CCS 기술이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공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 대충 몇 ppm인데요. 몇백 ppm인데요. 힌트를 주자면 약 한 400 ppm 정도 됩니다. 398 pp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인 경우는 조금 더 높고 또 이와 같이 우리 갇혀진 이런 우리는 갇혀진 그 방에 있으면 또 CO2가 조금 더 농도가 높아져요. 산소 농도는 좀 떨어질 거고 하지만 어쨌든 400 pp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결국 이제 온실가스가 어떤 거냐 좀 이따 보겠지만 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약 한 3분의 1쯤 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방출되는 그런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있는가 하면 한 반쯤 되는 그 태양광 중에 한 반쯤 되는 에너지는 사실 이 지구 이 성층권 안으로 해서 지구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일부는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리프렉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안에 결국은 이제 CO2가 갇혀져 있는 이런 만약에 온실가스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위쪽으로 가서 반사가 되지 못하고 나가질 못하고 이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그린하우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지구 온난화 가스를 만약에 우리가 태양빛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한테 대기권이 이제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나 또는 이와 같은 그런 대기권이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는 사실은 태양이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리프렉트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저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온도는 오히려 굉장히 떨어진다. 여러분들 화성이나 또는 금성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굉장히 온도가 더 춥다. 마이너스 50도다. 이런 얘기를 아마 방송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와는 다르게 이와 같은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사는 바와 같이 지구가 약간 대기권이 있어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오더라도 일부는 반사를 하지만 일부는 갇혀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프렉션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온난화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온도를 유지하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CO2가 점점 두꺼워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린하우스가 점점 축적이 돼서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가 되면 그럼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방출해서 나가는 대신에 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온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한 몇백 년을 CO2 농도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보통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 한 300 ppm 이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CO2 농도가. 반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09년, 10년에는 한 390 몇 ppm 정도쯤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에 이거를 계속해서 놔두게 된다 그러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인구의 증가도 있지만 결국 산업화된 그런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 CO2의 농도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냈듯이 화석에너지, 그죠?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력원으로 사용을 해서 결국 그거를 우리가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 결국 화석에너지에는 이제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 탄소, CH로 이루어진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옥시데이션을 시켜서 CO2를 만들었기 때문에 CO2 농도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꼬집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고 CO2 농도도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걸 그냥 놔두면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제 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2100년쯤 되면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100살은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0세쯤 되니까 제가 앞으로 한 20여 년쯤 더 산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평균 수명이 더 높아져서 2100년에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놔뒀을 때 결국은 CO2 농도가 보다시피 한 600 ppm, 700 ppm, 800 ppm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도 태풍이 아까 같은 그 하이엔과 같은 강력한 태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요. 지금 400 ppm 여기 있는데, 그런데 결국 1도가 온도가 올랐을 때 그런데 이 600 ppm, 700 ppm이 됐을 때는 물론 뭐 숨 쉬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여러 가지 생태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됐다. 앞으로 볼 여러 가지 슬라이드에서 결국 이제 생태계 파괴 문제들이 이제 더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O2는 제가 지적을 했어요. CO2는 결국 지구 온난화 가스, 그린하우스 가스 중에 이제 하나예요. CO2가 모든 그린하우스 가스는 아니고 CO2는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탄소를 포함한 이와 같은 그 메탄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지구 온난화 가스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이 메탄인 경우는 약한 지구 온난화 지수가 CO2를 1이라고 했을 때 약간 20배쯤 됩니다. 메탄은 사실 우리 몸에서도 이제 메탄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뽕 하는 소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메탄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가축, 분뇨, 또는 뭐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무슨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닭도 이렇게 닭고기도 먹고 그러는데, 결국 그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키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메탄 가스를 또는 CO2 가스를 이미 방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키웠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사실 메탄이 이미 이 폐기물로서 또는 용합 축산물로서 이미 벌써 우리가 생산이 됐었던 거죠. 또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 PF6, PFC, HFC 이런 건 이제 에어컨에 우리 냉매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냉매를 사실은 우리가 뭐 공기 중에 방출은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일부가 슬슬 방출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SF6라고 해서 sulfur 헥사플로라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은 반도체 만들 때 세정 공정에서 들어갑니다. 반도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깨끗한 공정으로 알고 있지만 반도체 만들 때 이런 가스들을 불소 가스들을 사실은 써서 굉장히 이제 상당량이 사실 노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량 수입인데요. 이 수입되는 양은 사실은 전체적인 그 양은 알지만 각 사가 S사, 무슨 H사 등등등, L사 등등해서 얼마큼 쓰는지 하는 것은 각 사의 비밀로서 노출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이런 가스, 불산가스가 누출이 됐다. 화성에서 뭐 어디에서 누출이 됐다 그러면 절대로 그 보안 사항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가리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스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이거 노출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 회사들에서는 이거는 절대 극비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체로 봐서 봤을 때
이 지금 지구온난화 지수가 CO2가 1인대에 반해서 약 가스에 따라 틀리지만 이 불속 가스들은 1300배에서 24,000배 가까이 많은 그런 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를 약 한 2만 배 정도쯤 더 방출을 하더라도 이 결국 이 1이라고 하는 그런 SF6를 우리가 처리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CO2가 약 한 1년간 한 6억 톤 정도쯤이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6억 톤. 그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전기는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로 생각하죠. 이 전기를 생산할 때는 사실은 약 한 50% 정도쯤은 석탄이나 또는 가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5% 정도쯤은 원자력으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얻고요. 나머지 한 수력이라든지 등등도 조그마한 포션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량은 사실은 이미 CO2를 배출을 하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은 거죠. 그래서 그 6억 톤, 토탈 6억 톤 중에서 약 1억 톤 정도는 아까 같은 그 석탄이나 또는 가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한 그것 때문에 이제 1억 톤 정도쯤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연간. 그다음에 철강 산업, 포스코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에너지를 쓰거든요. 석탄이라든가 또는 뭐 등유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거기서 나오는 CO2가 약 1억 톤. 그다음에 시멘트 산업. 우리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시멘트 져야 되잖아요. 한 6, 7천만 톤. 그다음에 정유 산업에서 한 6, 7천만 톤 등등 해서 보통 지금 얘기한 서너 개 산업만 하더라도 약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의 한 반 이상이 CO2가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SF6로부터 나오는 거 이것도 상당량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양의 사실은 CO2로 본다면 상당한 양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지구 온난화가 결국 지금 얘기한 이런 온실가스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CO2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덮여지는 거냐? 그거는 자연적인 어떤 사이클 때문에 이 자연이 결국 우리가 온도가 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꼭 지구 온난화 때문에만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지구 온난화 그 온실가스들에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생태계가 변하죠. 그다음에 수자원도 변하죠. 결국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은 또는 구름은 어디서 왔냐면 사실 바닷물에서부터 왔거든요. 바닷물에서부터 뭔가 증발이 돼가지고 그것이 물이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물은 결국은 상당량의 물이 사실 우리 지표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물은 결국 흘러서 바다로 가기 때문에 바닷물이 덮여지면 그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양의 물로서 물폭탄으로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수자원에도 이제 변화를 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물이 모자라는 곳도 있어요. 물이란 항상 이렇게 서로서로 흘러야 되는데 사실은 물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부족한 곳은 뭐냐면 이제 사막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막화도 상당히 이제 많아지게 되고 또 해수면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반도 또 세계 곳곳에 이제 문제들을 볼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감귤을 사실 제주도에서밖에는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남쪽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작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작물들이 또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제 북쪽으로 또 그런 그 식물들뿐만 아니라 또 과일뿐만 아니라 어류들도 점점 아열대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열대화가 되는 반면
어차피 이제 이 지구 또는 그 우주의 에너지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거고 열역학적 법칙에 의해서 역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또 어딘가는 또 추워지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특히 추위가 좀 빨리 온다고 그러잖아요. 좀 빨리 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도 뭐 여러분 보다시피 여러 가지 빙하가 녹아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여러분 본 게 아닐 겁니다. 이건 뭐 지금 상당히 많이 보는 이런 그 안데스 산맥의 사진이긴 하지만 또 북극곰 같은 경우 곰들이 이제 빙하가 녹아서 또 먹을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동족들을 이렇게 그 잡아먹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결국 이제 우리 바닷물이 증발이 돼가지고 결국 지표상에 올라오게 되면 또는 이제 빙하가 녹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닷물로 가게 되면 지표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사진은 실제 않았지만 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점점 잠기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아마 봤을 겁니다. 잠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 살려달라. 그래서 유엔에 가가지고 엄청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이 나라 일이 아니에요. 남이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곧 올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표 상승을 보는데요. 지금 현재 2013년인데 2013년에 지금 레벨을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이태리에 있는 베네치아 같은 데는 좀 지표보다 좀 낮죠. 네덜란드도 이제 좀 낮으니까 뚝을 좀 싸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아까 CO2 농도가 지금 현재 한 400ppm 가까이에서 600ppm, 800ppm 이렇게 올라가는 2100년도쯤에는 약 한 90cm 이상, 그러니까 약 한 1m 정도쯤이 수면이 상승한다는 거죠. 1m가 수면이 상승하면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잠기냐 하면 런던 시내까지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둬가지고는 우리가 인류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건 단순한 얘기이긴 하지만 뭐 어떤 뻔한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온도가 우리가 1도 또는 뭐 1.5몇 도 상승했을 때 지금 우리 2013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6도쯤 상승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 degree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건 뭐 6도의 악몽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결국 이제 최후의 날이 올 것이다. 어저께 EBS에서도 방송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해수면에 물이 많아지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결국 밑에 있는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압력 때문에 못 견뎌서 결국 나오게 될 거고,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 가스가 이제 액화가 된 또는 고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가스가 결국 이제 분출을 해서 결국 대기 중에 메탄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만약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지구 전체가 다 폭발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악몽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UNFCCC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국이 좀 이렇게 책임 있게 우리가 의무 부담을 좀 하자. 그래서 CO2 감축 노력들을 각국이 해야지 한 나라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엔의 인류를 위한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한 것이 뭐냐면 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예를 들면 선진국들인 경우는 이미 벌써 산업화를 해왔기 때문에 CO2를 이미 벌써 많이 배출을 했고, 반면에 이제 신흥 산업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 세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OECD 24개국하고 EU 동구권 국가 40개국, 이거는 이제 NX 1 국가라고 정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제외된 국가들이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non-NX 국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또는 뭐 아프리카 뭐 등등등, 이게 사실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에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20년 전에는 물론 이제 여기 두 번째 쪽으로도 갈 수도 있긴 했지만 제발 좀 우리는 좀 빼달라. 우리 지금 이제 막
우리 산업화가 막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좀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로 좀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경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한 5년 후에 교토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이 나라들이 그래서 교토 기후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거래를 해서 돈으로 좀 이렇게 환산하자.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은 배출하지 않은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사가지고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럼 배출해도 좀 괜찮다든지 등등등 이러한 배출권 거래 문제라든가 공동 이행제도 뭐 등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협의를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나 기업이 결국은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결국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보면 산업화로 성장 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때까지 산업화 잘 해와서 배출 많이 한대. 그러나 기술은 가지고 있는 데가 결국 또 결국 우위를 점유해서 환경 문제도 결국 자기네들 산업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래서 결국 이제 양면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특히 그 애닉스 1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결국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라. 등등등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걸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어요. 뭐 각국이 우리도 솔직히 이제 신사협약을 맺어서 딱 우리가 각각 여러분들 학생들이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지키면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이 안 지키면 룰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엉망이 돼 버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룰이 사실은 뭐 각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구성력이 있는 협약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CO2를 결국 그 여러 가지 그 산업하고도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 다음과 같이 뭐 여러 가지 CO2를 증감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은 얼마큼 감축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은 얼마큼 뭐 있어도 좋은지 하는 것들을 이제 봤고 그걸 어떻게 리스크를 테이킹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봐서 CO2를 그러면은 세계에서는 사실은 한 60억 톤 정도쯤의 CO2가 1년에 배출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한 6억 톤 정도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이 보통 차지하는 것이 한 22%, 그 다음에 한국은 한 1.6%, 그러니까 60억 톤이 아니라 600억 톤, 죄송합니다. 600억 톤 정도쯤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 중에 상당량이 사실 미국에서 배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중국, 일본 등등등 순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아까 6억 톤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는 한 5.3억 톤 정도쯤 나오는데 2009년도에 지금 현재로 봐서 한 6억 톤 정도쯤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게 국가 순위로 본다 그러면 8위쯤 돼요. 그러니까 산업화된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뭐 GNP, GDP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순위로 본다 그러면 한 10위 근처에 지금 와 있는데 CO2는 배출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앞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1인당으로 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2위, 세계 2위쯤 돼요. 국민 1인당 CO2를 배출하는 양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산업화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것이 이제 2009년도에 나와 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것이 약 한 5한 몇억 톤에서 한 6억 톤쯤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감안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한 2010년 근처인데요. 2010년 근처에 한 6억 톤쯤 배출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거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CO2 배출량은.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한 10%쯤 증가한다. 그럼 배출량도 10%쯤 대충 증가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톤씩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2020년에는 우리가 얼마쯤 될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한 5%, 뭐 3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그걸
여기 지금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Business as usual, BAU라고 얘기를 하는데 BAU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20년에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CO2의 양은 약 8억 톤 내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억 톤 내외가 계산이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축을 할 때 2009년 기준, 2008년, 2009년 기준인 약 한 5억, 한 2, 3천만 톤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축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비즈니스 as usual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20년에 약간 우리가 30%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를 우리가 감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무 감축국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녹색 그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슬로건을 내걸어서 이와 같이 의무 감축을 이제 하자라고 했지만 사실 또 정부가 바뀌니까 녹색 그 얘기를 하면 이거는 또 마치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또. 그래서 CO2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걸 그냥 놔둬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 뭐 너도 배출하고 나도 배출하고 왜 너 배출하는데 왜 내가 안 되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류에 결국 아까 보셨듯이 재앙이 올 것은 이제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도하에서 이제 또 이제 기후 변화 협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30% 의무 감축 이런 거 뭐 당연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또 정부가 바뀌니까 이제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이긴 하는 듯 해서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역설도 하시고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국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한테 결국 재앙으로 돌아온다라고 아무리 역설을 하지만 사실 각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솔직히 이제 속빈강정이다.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하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회의뿐 그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그런 것이 돼버리는 것이 이제 사실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무 감축이다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긴 하지만 이걸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돈 될 만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장 동력이다. 보나마나 이거 CO2 많이 배출하는 거 있는데 이 CO2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CO2를 어떻게 포집할 것이냐 CO2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친환경적이고 또 돈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하니 또는 탄소 거래권 이거 보나마나 우리한테 몰려오는 쓰나미일 텐데 이거를 결국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성장 동력으로서의 CCS 기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본다 그러면 뭐 CCS 플랜트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또는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또는 무슨 시멘트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에서 CO2를 포집을 하자. 포집을 하면 그게 돈이니까 나중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를 플랜트로서 상당한 그런 그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CCS 기술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사실 아직 상업화된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산업화가 늦어지긴 했지만 만약에 CCS 기술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한다면 세계 각국의 어떤 그 에너지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우리가 기술도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경쟁들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건 예전 일입니다만 녹색 성장위원회 등등등을 통해서 이제 투자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시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라고 해서 에너지 성이 있습니다. 에너지부 주도 하에 연구 프로그램들이 이제 약 한 100여 개나 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카본 시퀴스트레이션, 탄소 처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뭐 교토 프로토콜이라든 이런 데서는 빠졌어요. 자기네들은 슬쩍 정부 차원에서는 빠졌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또
산업은 상당히 또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상당히 있는 그런 그 CCS 기술인데요.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딴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EU도 EU는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거 우리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이거는 아주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출권도 거래권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도 이제 프로젝트를 또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회사에다가 프로젝트를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뭐 Cool Earth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잘 하고 있고요.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호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석탄을 상당히 많이 수입해오는 국가가 바로 이제 호주이고,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데 사람은 없는데 자원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자원을 특히 석탄을 각국에다 팔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네들은 먹고 살기가 솔직히 힘들거든요. 각국에다가 석탄을 팔려고 그러면 사간 그 석탄에서 나오는 CO2를 각국에서 잡아주면 자기네들이 그 팠던 그 석탄 캤던 그 장소에다가 또는 석유 있었던 그 장소에다가 실어주겠다 또는 저장해주겠다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CO2가 만약에 이렇게 6억 톤씩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뭐 대부분들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CO2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카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 탄소는 화석연료는 결국 우리가 딴 나라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왔던 나라로 다시 가는 것이 사실 정상이죠. 그죠? 자연계를 어떤 역학적인 법칙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호주가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개 그 부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창조부에서는 CCS R&D 센터라는 거를 다음번 슬라이드에 이제 보여주는데요.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통상부, 환경부, 국토자원부 등등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관여되고 있는 것은 이제 코리아 CCS 2020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1년에 한 200억 정도, 230억 정도쯤을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한 3차년도가 됐고, 앞으로 한 6년 정도쯤 더 있는 2019년, 또 2020년쯤 되면 총 한 2천억 원이 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마일스톤이 있는데요. 포집, CO2를 이제 포집하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걸 이제 저장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전환하겠다. 전환이 뭐냐면 CO2를 잡았으면 그걸 저장도 하지만 나머지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활용은 예를 들면 CO2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CO2를 필요로 하는 곳은 예를 들면 식물들, 그죠? 식물들.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것은 CO2와 빛, 이 두 개가 있으면 광합성을 통해서 결국은 식물이 자라는 거잖아요. 녹조, 마이크로 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녹조, 그런 저는 녹조 그 현상이 문제가 돼가지고 환경 문제들을 일으킬 때마다 저거 잘 활용하면 되는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녹조를 말하자면 이렇게 생성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바닷가에다가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녹조를 일부러 발생을 시켜서 거기서 녹조가 일어나면 그럼 그 마이크로 알제를 얻어다가 뭐 자연이 준 선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바이오 디젤을 생산한다든가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CO2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CO2 공기 중에 있는 CO2 400 ppm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해요. 그러니까 CO2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걸 전환시켜서 이렇게 빠르게 녹조를 예를 들면 만들게끔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O2를 이용을 해서 뭐 케미칼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1단계의 거의 이제 끝에 이제 지금 와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해서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100메가와트, 한 0.5메가와트, 0.5메가와트라고 그러면 우리 화력발전소 한 기가 약 한 500메가와트쯤 되거든요. 500메가와트쯤 되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40개가 있습니다. 40개. 그 석탄 화력은 석탄 또는 이제 가스인데요. 그런 게 한 40개가 있는데 그 500메가와트짜리에 약 한 1000분의 1쯤 되는 스케일 다운 된 거죠.
3분의 1쯤. 아주 상당히 작은 양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500메가와트짜리로 0.5메가와트짜리로 간다 그러면 스케일업해서 그 다음 건으로 가서 결국 상업화되는 시기는 이 국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 한 2035년 정도쯤에 정상적인 상업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쯤 되면 파일럿 스케일로 이제 상업화 전 단계가 되게 될 거고 2035년에 완벽한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CCS의 주역이 될 그럴 이제 시대가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CO2 잡고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럼 이제 CCS 기술이 과연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건데요. CCS 기술은 결국 CO2를 우리가 포집을 해서 CO2 발생원으로부터 포집을 해서 그거를 수송을 해가지고 결국 뭔가 인젝션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O2는 결국은 우리가 화석연료로부터 나온 CO2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탄소, 그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이것이 만나서 결국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고 그러한 그 에너지 발생 과정을 통해서 CO2가 생성됐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있었던 탄소, CO2에 있는 탄소 이거는 결국은 밑땅 밑으로부터 나왔던 거죠. 그래서 땅 밑에다 갖다 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 기술인 CCS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공장 등에서 발생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고농도로 포집한 후 압축 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CCS 기술은 연소 후, 연소 전,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로 구분됩니다. 이 중 연소 후 포집 기술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이 끝난 후 배기가스에 존재하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법이며 연소 전 포집 기술은 연소 전 단계에서 미리 화석연료로 제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순산소 연소 포집 기술은 연소기에 공기 대신 산소를 주입하여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만 배출되어 별도의 분리 공정 없이 포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중 연소 후 포집 기술은 액상 흡수제를 이용한 습식 포집 기술, 고체 흡수제를 이용한 건식 포집 기술, 필름 형태의 얇은 막을 이용한 분리막 포집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연소 후 포집 기술 중 흡수제를 이용한 포집 방법을 중심으로 세부 공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은 크게 흡수탑과 재생탑으로 구성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물, 질소, 그리고 10에서 15%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배기가스는 흡수탑 하단으로 들어가게 되고 흡수탑 상단에서 주입되는 흡수제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흡수제가 배기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고 분리된 물과 질소 등은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흡수제는 재생탑으로 이송되고 열처리 등에 의해 재생되어 다시 흡수탑으로 보내져 재사용하게 됩니다. 흡수 재생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는 90% 이상의 고농도로 포집되어 압축 과정을 거쳐 저장소로 이송됩니다. 파이프라인이나 성곽을 통해 이송된 이산화탄소는 800m 이상 깊이의 폐유전이나 가스전 또는 대염 수층 등에 저장되거나 원유 및 메탄의 증산을 위해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중해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덮개함에 의해 누출되지 않고 안정하게 단형 구정으로 저장됩니다. 이외에도 이산화탄소는 촉매나 전기화학적 방법 등의 화학적 전원 기술과 미세 조류의 광합성 작용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전원 기술에 의해 처리되어 고분자나 탄산칼슘 그리고 바이오 디젤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그 비디오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았는데요. 조금 더
아마 좀 너무 빠르게 지나갔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배출원이 있었죠. 배출원은 석유화학 공장이라든지 제철소라든지 또는 뭐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CO2가 나오죠. CO2가 나올 때 나온 CO2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한테 세 가지 공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공정인데 혹시 기억이 납니까?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CCS를 정의하는지 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CCS, 무슨 CCS. 포스트 컨버션 또는 연소 후 처리 공정 또는 연소 전 처리 공정 또는 순산소 처리 공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소 후 처리 공정이란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이런 제철소 등등등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형태의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이미 다 이제 연소시키고 난 다음에 나오는 CO2를 그거를 이제 포집을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소 후라고 얘기를 하고 연소 후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서만도 약 한 40개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4,000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4,000개. 미국에 1,000개, 그다음에 중국에 1,000개, 우리나라에 40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4,000개의 석탄 화력발전소 또는 뭐 가스 화력발전소를 그냥 이걸 무조건 다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다 원자력으로 다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석탄 화력발전소에다가 뭔가 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2가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본다 그러면 상당한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처리 방법이 뭐 습식 공정, 건식 공정, 분리막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처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을 통하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여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포스트 컨버션, 프리 컨버션, 옥시퓨얼이라고 해서 순산소, 연소 전, 연소 후인데요. 연소 후는 이제 좀 아까 얘기했고, 연소 전이란 건 뭐냐면 아직은 이제 상업화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추후에 지어질 석탄 화력 발전소는 또는 가스 화력 발전소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연소 후를 해야 되는 필요는 없는 거죠. 새로 지어야 될 거는 친환경 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석탄을 씁니다. 물론 석탄이나 또는 가스를 써서 그걸 바로 태워가지고 스팀을 데워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걸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그걸 태우기 전에 이미 화학 전환 반응을 통해서 촉매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CO2와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을 합니다. 수소하고 CO2 또는 수소하고 CO를 생산을 먼저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CO2를 먼저 분리해내요. 그리고 수소를 태웁니다. 수소를 태우면 그러면 수소와 O2, 그죠? 산소 이런 게 들어가면 결국 CO2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굴뚝에서는 CO2가 안 나오고 연소시키기 전에 CO2를 분리하니까 이걸 보고 프리컨버션 또는 연소 전 포집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옥시퓨얼이란 지금 있는 그 연소 공정에다가 우리가 사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21%의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연소란 건 결국 O2가 중요한 거죠. 나이트로젠이 중요한 게 아니라 O2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O2의 농도를 21%에서 35%로 약 한 10% 정도쯤만 올려주면 연소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한 두세 배 정도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99%짜리 산소를 집어넣으면 온도가 연소시키는 그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따라서 그 연소 효율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공정을 좀 모디파이해서 이 산소를 이렇게 집어넣는 공정, 공기 중에서 산소만 취하고 질소는 이미 버려버리는 거죠. 또는 딴 데서 이용하는 거죠. 해서 이걸 이제 연소시키는 공정들을 우리가 옥시퓨얼 또는 순산소 연소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연소 후 포집 공정인 경우는 이건 이제 대기압이 됩니다. 압력이 이렇게 높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온입니다. 압력은 약간 굴뚝에서 나오는 그 CO2의 농도는 약 한 3% 정도쯤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이트로젠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수분이 한 몇 프로 정도쯤 들어가 있고, 압력은 약 한 0.2바, 그러니까 토탈 대기압으로 보면 1.2바 정도쯤 됩니다. 그리고 온도는 약 한 70도 정도쯤 됩니다. 예, 그렇고 연소 전인 경우는 아까 우리 리포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약 한 300도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800도 정도쯤까지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한 20바, 20 atm, 20 기압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연소 후와 연소 전인 경우는 아주 완전히 틀린 그런 공정이죠. 그러니까 연소 전인 경우는 결국 여기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연소 후인 경우는 대기압이기 때문에 압력을 주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소 전인 경우 압력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공정에 사용을 하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산소인 경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80% 이상이 이제 배기가스 내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장단점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이미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한 3개 정도쯤이 이미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가 있습니다. 영동 화력발전소, 남동 화력발전소, 하동 화력발전소 등등 이렇게 3군데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각국에서도 보면 이제 수십 개 이상이 이렇게 각 나라에서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소 포집인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이 좀 더 나오는데, 어쨌든 이 보일러를 통해서 우리가 CO2를 포함한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CO2를 먼저 포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포집할 때는 CO2가 여러분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산성이죠. 당연히. 그죠? CO2. CO2는 여러분들 먹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콜라나 이 같은 탄산음료에 사실 CO2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죠. CO2는 사실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기 때문에 이 CO2를 왜 잡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CO2를 그냥 바다에다 버블링 시켜놓으면 바다가 알아서 흡수할 텐데 그걸 모터로 잡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CO2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버블링 시키면 그럼 별로 좋진 않겠죠. 왜냐하면 결국 해양 생태계가 산성화되는 거고, 여러분 무슨 콜라를 많이 먹으면 별로 좋진 않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많이 먹긴 할 텐데 뭐 이렇게 좋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설탕도 있지만, 그래서 결국 CO2는 가스이고 그리고 산성입니다. 이거를 CO2를 잡으려고 그러면 알칼리성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면, 산하고 알칼리하고 반응하면 뭐가 돼요? 염으로 얘기하는 salt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2하고 암모니아하고 반응하면, 암모니아 가스하고 반응하면 NH4CO3, 그죠? 암모늄 카보네이트와 같은 그런 염이 생성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흡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민과 같은 액상 흡수제가 있습니다. 아민, 그죠? 암모니아는 가스이지만 아민과 같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민은 굉장히 이제 상당히 염기성이라서 pH가 상당히 높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염기성인 그런 그 액체를 CO2와 같이 이렇게 맞닿게 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어떤 고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O2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CO2를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이 된 예를 들면 암모늄 카보네이트라든지 그 아민과 만난 그런 염들은 우리가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재생을 시켜서 아민은 다시 이제 리사이클 시켜게 되고, CO2는 다시 농축시켜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재생을 시킬 때 재생 온도가 좀 높습니다. 약간 110도, 120도 정도로 다시 온도를 올려줘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분리해서 아민은 아민대로 다시 쓰고 CO2는 CO2대로 다시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나게끔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흡수 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 탑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탑이 필요했어요. 흡수를 설명할 때 아까. 그래서 이제 가스가 들어오면 이제 CO2가 이제 들어오면 CO2를 이제 흡수하고 있고 이걸 재생하는 재생탑이 있는 그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요. 이 지금 디소옵션 시킬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모노에탄올 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약자로는 MEA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MEA와 유사한 물질들, 그러니까 어떤 아민을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습식 흡수제의 연구 개발 방향이고 또 값싼 흡수제, 또 흡수 능력이 상당히 큰 흡수제, 또 우리 환경 문제에 별로 그렇게 해가 없는 흡수제 이런 거를 개발하고자 습식 흡수제 쪽에서 이제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전력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액상 흡수제도 개발하고 건식 흡수제도 개발하고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탈거, 흡수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사 많이 찾아보면 이제 분명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CO2 없는 청정 화력 발전소가 나왔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과 같이 CO2를 분리하는 그런 공정들이 약간 10메가와트짜리 그런 그 공정들이 이제 이미 타워들이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플랜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식 흡수제란 흡수를 시킬 때 그때 고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식 흡수제인 경우는 이제 액체를 사용을 해서 CO2 가스를 이제 흡수시키지만 이건 드라이 상태에서의 드라이 소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드라이 소번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실리카 물질이라든지 또는 무슨 제올라이트라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이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CO2를 흡수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생 반응이 좀 필요합니다. 재생 반응이 좀 필요하고 흡수 반응뿐만 아니라 재생 반응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소송이라고 얘기해서 온도를 좀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온도를 아까 같이 이제 110도, 120도 정도 온도를 올려줘서 이것도 역시 두 개의 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수탑, 재생탑 두 개가 필요해서 흡수 기술인 경우는 습식, 건식 기술들이 포함되고요. 이때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자들이 이런 건식 흡수제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여기 우리 한양대학에 이제 안 계신데요. 뭐 서울대학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이런데 뭐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정유성 박사 카이스트 있는 데서는 이제 이런 모프라고 해서 이런 물질들이 CO2를 많이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물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빨리 흡수할 수 있게끔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기사로 좀 나와 있고요. 또 한국전력에서 CO2 포집 기술 이런 파일럿 플랜트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남부 발전 하동 화력 발전소 같은 데 있는 그런 사이트들 여기다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데요.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10메가와트짜리 CO2 흡수 공정 등등 이제 몇 군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한 3군데에서 이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흡착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있는데요. 흡착 기술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흡착은 화학적인 흡수와는 좀 틀리게 물리적인 흡착, 물리적으로 이제 살짝 붙어 있다가 예를 들면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CO2를 이제 붙잡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번트 같은 경우들도 여러 이제 뭐 광주과기원에 있는 박지은 교수라는 분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기술들도 흡착 기술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분리막 기술이 이제 마지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 기술은 이제 필름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분리막은 사실은 이 개발하게 된 것은 바다에 있는 바닷물 중에는 우리가 NaCl이라고 하는 그 염이 약 한 35,000 ppm, 그러니까 3.5 웨이트 퍼센트 정도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짠맛을 느끼게 되는데 이 소듐 클로라이드가 소듐은 약 한 6.6 옴스트롱, 그렇지 하이드레이트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 6.6 옴스트롱.
클로라이드는 약 한 7.2 옴스트롱 정도쯤 되는 그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단분자일 때, 물이 물론 클러스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분자일 때는 약 2.65 옴스트롱쯤 됩니다. 크기 차이가 있어요. 이제 바닷물을 보면 그러면 이제 바닷물에 엄청난 그 지구의 지표상의 한 3분의 2가 결국 또는 4분의 3이 이제 바다로 덮여 있는데 결국 바닷물을 우리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물이 없죠. 바닷물을 끌어다가 저걸 담수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NaCl을 빼내는 겁니다. 염을 빼내고 그 물을 얻어서 쓸 수가 있지 않을까. 또 바다에 이렇게 잠수함도 있고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러 곳을 다닐 텐데 그때 먹는 물이라든지 씻는 물이라든지 활용하는 그런 물들을 사실은 옛날에는 다 싣고 다녔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물이 있는데 처리하는 시설만 있다 그러면 그럼 바로 물을 우리가 끌어다가 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못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에 사실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내무성에서 이 바닷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이 바닷물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물 활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그 키부츠 이런 농사 짓는 곳, 그다음에 중동 또 우주선에서 물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을 우리가 뭐 거기서 뭔가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물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리사이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온 물을 리사이클 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막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 이미 중동에 뭐 엄청나게 커다란 플랜트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50년대 말 6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80년대 초반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도 분리하자. 산소는 약간 3.46 옴스트롱이고 질소는 3.64 옴스트롱입니다. 3.46하고 3.64는 약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반면에 아까 물하고 NaCl인 경우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그 뭐 W 회사나 또는 뭐 무슨 C 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 필터, 그 정수기 필터, 이거는 대개 한 구멍이 대체적으로 봐서 그 RO 방식이라고 그러면 약간 5.5 옴스트롱에서 한 7 옴스트롱 내외에 있는 구멍을 가지고 있는 막입니다. 반면에 이 기체를 분리하려고 그러면 그 RO막 가지고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산소, 질소 같은 경우는 아까 3.5 내외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5%밖에 차이가 안 나고 CO2하고 아까 나이트로젠, 연소 후 포집 공정에서 나왔던 CO2 13%,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이거는 크기가 얼마냐면 CO2는 3.3 옴스트롱이에요. 그리고 나이트로젠은 3.64 옴스트롱이니까 약 한 10%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를 분리하거나 또는 CO2 나이트로젠 같은 이런 그 연소 후 포집 공정에서 이거 분리하려고 그러면 크기로만 분리하려고 그러면 3.4에서 3.5 옴스트롱 내외의 구멍을 갖는 막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었던 막들은 약 한 2.8 옴스트롱 정도쯤으로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화학에서 배웠듯이 어떤 구멍에 구멍이 있다 그러면 2.8 옴스트롱짜리 구멍인데 이걸 조금 더 커다란 물질인 약간 산소가 됐든 또는 뭐 CO2가 됐든 이런 거를 투과시키려고 그러면 압력을 상당히 높여줘야 되는 거죠. 압력을 높여준다는 것은 얼마쯤 높이냐면 15에서 한 20겹 정도쯤을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좀 작은 물질은 디퓨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어링 띠오리 같은 거 물리화학에서 배웠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점프를 해서 빈 공간을 통해 가지고 점프를 해서 결국 이제 패스해서 디퓨전 돼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퍼미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굉장히 세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들은 압력을 굉장히 세게 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연소 후 포집 공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2기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온도는 약간 60, 70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기압밖에 안 되는 데서 엄청나게 많은 몇백만 톤의 그 CO2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굴뚝에서 그거를 펌핑을 해가지고 압력을 높여준다고 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막이
구멍이 약 한 3.5옴스트롱 내외의 구멍이 있다 그러면 압력을 별로 주지 않아도 1.2 기압에서 나오는 자연압을 이용하고 압력을 예를 들면 한 0.8 기압 정도만 좀 더 주면, 그러니까 그건 송풍시킨 정도쯤만 주면 한 2기압 정도만 된다 그러면 잘 투과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박재호 교수님이 소개했던 그 막의 구성 원리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리막의 소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분자 소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이거를 필름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중공사 형태로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그 막들 정수기도 필터를 이렇게 양쪽으로 캡이 씌워져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 이렇게 파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이버를 이제 파팅을이라고 해서 접착제를 놓고 싹 잘라주면, 그럼 이제 엿가락이라고 그러나요? 엿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혹 불면 구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운데 구멍이 이제 있는 그런 파이버. 이제 크게 확대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되는데요. 이거 세라믹을 통해 가지고 만든 거고 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분자 소재인 경우는 상당히 만들기가 쉬워요. 반면에 아까 구멍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것은 2.8옴스트롱짜리 구멍밖에 안 된다. 이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프리 볼륨이라고 해서 자유 최적이 그대로 이용한다면 2.8옴스트롱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떤 그 변환 과정을 통해서 약간 3.5옴스트롱 정도쯤을 약간 올려줘서 CO2에 적당한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이 온도를 세라믹 또는 금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건 고온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왜 연소 전 분리 공정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한 800도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고분자를 못 써요. 반면에 이런 세라믹이나 또는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고온 공정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소 전 공정에서는 아마 이런 것이 아마 경제성이 있을 거로 보고, 연소 후 공정에서는 아마도 이 고분자 형태가 이제 곧 이렇게 상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개한 대로 뭐 여러 가지 핵심 환경 소재를 개발했다. 구멍은 여기 지금 조그마한 구멍이 약 한 3.5옴스트롱쯤 되고, 그러니까 3.3옴스트롱인 CO2는 빠져나가지만 좀 더 커다란 이 경우는 이 그림 메탄인데요. 메탄은 3.8옴스트롱입니다. 나이트로젠은 3.64옴스트롱이고, 그러니까 나이트로젠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CO2만 빠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좀 더 커다란 메탄은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CO2와 메탄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에서는 CO2가 약 한 15%쯤 포함되어 있고요. 메탄인 경우는 약 한 80, 뭐 산지에 따라 틀린데 80에서 85%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SO2 또는 NO2, SOx, NOx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적당한 그런 구멍, CO2의 적당한 구멍들을 우리가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의가 있고, 결국 앞으로 이제 상업화하는데 또는 그 지금 연소 배가스 이제 이용하는데 이제 이용하고 있고, 요 기술을 이용해서 그 미국의 에어 프로덕트라는 데서는 이제 이 기술을 사갔어요. 특허는 저희가 가지고 한양대학에 가지고 있고, 특허를 사가서 이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날개에 모든 비행기 날개에 나이트로젠 퍼징을 해야 됩니다. 나이트로젠 퍼징이란 건 뭐냐면 공기 중에 산소를 분리할 수 있고 나이트로젠을 분리할 수 있죠. 아까 산소를 빼내면 나이트로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이트로젠이 한 99%쯤 되는 나이트로젠이 순도가 99%쯤 되는 나이트로젠이 나오는데요. 그 나이트로젠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유증기가 폭발이 되지 않도록 연료 탱크에다가 갖다가 퍼징을 시켜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유소 폭발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있었고 뭐 그제작년에도 있었고 이런데요. 유사 휘발유 같은 것 또는 뭐 가짜 휘발유 같은 걸 어떻게 옆에다가 놓고 그걸 몰래 팔다가 거기서 그게 꽉 채워져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빼내고 나면 그 빈 구멍이 있잖아요. 빈 구멍이
그러니까 유리 탱크가 있다 그러면 유리 탱크 중에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런 빈 공간을 통해서 증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날씨가 따뜻하게 되고 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환경, 예를 들면 뭐 계량기가 있다든지 또는 뭔가 감지기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되면 그 스파크를 통해서 유증기가 폭발하게 돼서 결국 뭐 주유소가 폭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유증기 폭발 사건인데요. 그게 꼭 주유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비행기 날개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에는 유리를 싣고 다니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빈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뭐 여러 가지 날개 끝에다가 저것도 붙여야 되고 그 전기 배선도 해야 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결국 유증기 때문에 폭발을 한답니다. 실제로 98년도에 미국에서 대西洋을 건너가지고 유럽에 가는 비행기에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터졌어요. 그 터지고 난 이후에는 미국에 있는 FTA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비행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행기는 물론이고 미국을 지나가는 비행기는 무조건 다 이런 퍼징 시스템을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생산하는 비행기는 그건 무조건 다 할 뿐만 아니라 레트로핏, 아까 우리 석탄 화력발전소에다가 이렇게 포집 공정을 만들어야 되듯이 레트로핏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런데 이제 쓰겠다고 이렇게 이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CO2를 거르는 이런 세라믹 막이라고 해서 이제 고려대학교의 우리 최정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라믹 제올라이트 전문인데 이 양반은 이제 올 초에 이렇게 좋은 논문을 내서 요 이제 CO2에 적당한 그런 배열을 잘 했다. 배열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엉성하게 이렇게 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얼라인 시켜서 올 실리카로만 이루어진 이런 걸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달 전쯤에 우리 그 박호범 교수 팀에서는 이게 소위 그라핀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아주 얇게 약 한 5나노 정도쯤으로 이렇게 두세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CO2에 적당한 쯤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다만 이제 수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잡았다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그런 일들이 이제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이제 상업화의 가능성들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지만 요거하고 제올라이트는 하지만 이제 지금 고분자 소재는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상당히 많은 그 할로 파이버도 뽑고 해가지고 이제 상업화에 좀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연소 전 포집 기술은 이것도 역시 세 가지 모두 다 가능한데요. 습식 공정 또는 건식 공정, 분리막 공정 다 가능한데 다만 온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연료가 들어오면 이거를 바로 컨버스처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컨버스처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이제 신가스라고 하는 H2하고 CO2 또는 H2하고 CO 이런 것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나오는 그 공정이 고온 공정, 고압 공정이기 때문에 고온 공정, 고압 공정에서 CO2를 잡아서 이제 이거는 저장시키고 수소만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 공정을 우리가 소위 그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이라고 해서 IGCC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클린 가스를 이용한 그런 반응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IGCC 공정이라고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신규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포스트 컨버션 공정으로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IGCC 공정으로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CO2 캡처 공정은 습식, 건식, 흡착, 막분리 다 가능한데 다만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고 압력이 높으니까 그때 가능한 공정들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습식, 건식 다 가능하지만 사실은 온도가 높으니까 습식, 건식, 흡착인 경우는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이 700~800도쯤 되는 온도를 온도를 낮춰서 한 100도 이하로 낮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막분리 공정은 이제 거기에 아까 세라믹 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되는데 다만 효율이 좀 문제죠. 그래서 IGCC 공정인 경우에는 여기서 생산되는 수소를 이제 그대로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fuel cell, 연료전지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이제 그 연료전 자동차 또는 그 여러 가지 발전 이런 데 이제 쓰고자 하는 노력들이 되고 있습니다. IGCC는 이제 약자는 다음과 같은 건데요. 아까 보다시피 H2하고 CO, H2하고 CO2 또는 H2하고 CO 이런 것들을 생산시키는 그런 공정들을 소위 그 syngas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성가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 압력도 높고 온도도 상당히 높아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제 좀 문제점들을 이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연소 전 처리 공정은 아까 우리 연소 후 처리 공정이나 사실 계략도는 다 비슷합니다. 다만 처리 온도, 처리 압력이 좀 틀린데요. 이거는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탑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걸 흡수하는 공정 또는 이걸 재생하는 공정들이 연소 전 처리 회수 공정이 있고요. 분리막인 경우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으니까 그때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습식, 화학, 건식 다 이제 또 비슷하고요.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분리막 중에는 이제 금속 분리막을 쓰는데 이때는 팔라듐이라고 하는 수소를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막을 이제 씁니다. 굉장히 비싸죠, 팔라듐이. 희귀 금속이기 때문에 원리는 만약에 수소 분자가 있다 그러면 수소 분자를 분자 상태로 이렇게 금속막을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자 상태로 일단 만들어줘서 거기서 디퓨전 되고 다시 재결합시키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팔라듐 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듐 막은 이런 원리는 사실은 그 실온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고온에서만 이 액티베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 한 4,500도 정도쯤에서 이런 그 메커니즘을 통해 분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연구 동향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석탄에서 CO2 줄이고 수소 생산하는 그런 분리 공정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약 한 200~300도서부터 700~800도까지 가니까 400~500도 영역에서는 금속, 700~800도 영역에서는 세라믹, 그리고 200~300도 영역에서는 고분자밖에는 쓸 수가 없는데 고분자도 아무 고분자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했던 일들이고요. 세라믹은 이제 높은 온도에서 쓸 수 있는 그 일들. 그리고 이제 탄소, 실리카 이런 것들도 이제 고온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열성 고분자라고 해서 온도가 높았을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우주선에 또는 우주복에 들어가는 그런 우주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또는 레이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할 때 이렇게 옷 입는 또는 소방복, 이런 불에 안 타는 섬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PBI라고 하는 물질들을 되게 쓰는데, 또는 PBO라는 물질을 쓰는데, 요거와 요런 물질들을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그 연구들이 미국의 그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가 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같은 그 구멍을 잘 이용하되, 아까 3.5옴스트롱짜리 구멍을 약간 3.3으로 약 0.2옴스트롱 좀 줄여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 이제 똑같은 그 PBO라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보면 수소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수소하고 CO2하고 섞여져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소는 하얀 상태고, 그래서 수소는 2.9옴스트롱짜리고요. CO2는 3.3옴스트롱짜리인데, 만약에 내가 한 3.3옴스트롱짜리 구멍으로 한다 그러면 3.3옴스트롱짜리인 CO2는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3이라는 건 키네틱 다이아미터인데요. 딱 이제 이렇게 맞으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체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체 분자가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3짜리는 못 가고 2.8짜리는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저널에 이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순산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만 이제 포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소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바뀌면서 화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화력 발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전력난, 블랙아웃 등 정전 사태가 우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주력 부대인 화력 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걸림돌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데다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전력연구원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고 순산소만으로 석탄을 완전 연소시켜 이산화탄소를 전량 회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공기 대신에 여기서 순산소만을 넣어서 아주 작은 부피로 연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경우 우리가 쉽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축된 통합 파일럿 플랜트는 연소 설비와 제어 설비, 보일러와 환경 설비, 산소 생산 설비, 이산화탄소 압축과 저장 설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부터 영동화력에 100메가와트급 규모의 실증 플랜트를 설치하고 운전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실증과 상용화에 요구되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축된 순산소 석탄화력 통합 파일럿 플랜트는 연구와 설계 검증 등을 거쳐 오는 2015년까지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운전 중인 화력발전소의 설치가 가능하고 2020년까지 500메가와트 수준으로 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액화시켜 화초 등 원예 분야에 재활용하는 방안 등 환경 친화적 기술로 활용됩니다. CO2를 그 원예 쪽에 활용해가지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갖다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체 공정을 갖춘 시험 설비가 구축됐지만 전력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실증에 성공해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첫 국가가 되겠다는 소문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그래서 결국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효율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연소 과정들을 되게 거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재 같은 것들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들이 좀 필요하고요. 몇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산소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장치, 이것만 갖다 딱 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 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고요. 뭐 이 시스템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중에 산소를 제조하는 것이 결국 핵심일 텐데 산소를 제조하려고 그러면 결국 온도를 낮춰주면 사실 산소는 제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옥시젠하고 나이트로젠이 있잖아요. 그 나이트로젠은 액화시키는 온도 또는 산소가 액화되는 온도가 두 개가 틀려요. 예를 들면 산소가 액화되는 온도는 약 한 마이너스 한 160도, 그다음에 질소 같은 건 마이너스 190도쯤 되니까 온도를 확 낮춰주면 그럼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다만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죠. 이걸 상당한 저온으로 극저온으로 만들어주게 되려면 결국 에너지가 들게 되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좀 문제가 돼요. 흡착을 시켜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막으로 분리하는 법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고분자 막 이런 등등이 아니라 이제 세라믹과 같은 그런 특수한 막을 사용을 해서 소위 ITM이라고 하는데 이온 트랜스포팅 멤브레인이라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4개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해놨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ITM이라고 하는 그런 막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 무기 산화물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한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고 가장 좋게는 이제 그 에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 저희 기체 사관 그런 곳에서 ITM 방법을 통해서 이제 준상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수소 전달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옥시젠도 그냥 그 분자 상태에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디소시에이션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온 상태로 또는 이렇게 원자 상태로 해서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하고 있습니다.
모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모듈은 이와 같은 플레이트 앤 프레임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고요. 공정도 이와 같이 해서 자기네 펜실베이니아 쪽에다가 이렇게 공정들을 만들어서 플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순산소 쪽에 뭐 일부 만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포집을 했다 치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이제 수송을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저장 및 전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지중 저장도 있고 해양 저장도 있습니다. 지중은 결국 CO2가 나와 있는 곳들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수송을 해서 석유나 또는 천연가스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소위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해서 가스 유전이 있으면 가스 유전에 자연압을 통해 가지고 약간 3분의 1 정도쯤은 기름이 됐든 또는 가스가 됐든 3분의 1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나머지 3분의 2는 우리가 좀 뭔가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물을 좀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끌어올리게끔 한다든가 또는 가스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든가 합니다. 그때 넣는 가스가 CO2예요. 그래서 CO2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버블링해서 위로 이제 와서 천연가스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CO2를 이제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하는 것은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할 수도 있고 선박으로 수송할 수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는 것은 이제 특수 파이프가 되겠죠. 일반 파이프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산성이고 또 압력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알코올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수 파이프라인. 선박도 지금 현재 LNG 선이 있잖아요. LNG 선 이걸 만드는 것이 조선산업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개조를 해서 CO2 liquefied carbon dioxide 시킬 수 있는 그런 선박 이런 걸 이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호주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태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온쇼어, 오프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온쇼어인 경우는 이제 CO2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가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여기가 이제 시간상 제가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포집탄 CO2를 노스다코다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캐나다 캘거리 지역으로 수송을 해서 약 한 수백 킬로 정도쯤 되면서 파이프라인을 수송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중 저장하는 그런 플랜트를 이제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 쪽인데요. 이 저장 사이트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포집했으면 그럼 어떻게 저장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특히 이제 노르웨이 같은 데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저장은 실제로 해양에다가 갖다 이렇게 우리 파이프라인을 씹듯이 여러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추선, 시추선이 약 한 어떤 경우는 수천억에서부터 약 한 수조 원 정도쯤 든다고 합니다. 건설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스 유전에다가 갖다 이제 CO2를 이제 뿜어가지고 enhanced oil recovery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장 목적으로만 갖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파워플랜트로 수송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키매틱인데 CO2를 잡아서 그냥 바로 밑에다 저장하거나 또는 수송해서 가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CO2를 그냥 바닷물에다가 갖다 이렇게 그냥 마치 그냥 산업 폐기물 버리듯이 버리는 생각들도 사실 70년대 했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이렇게 산성화 시킨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옵션이 아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 CO2가 액화된 그런 CO2가 사실은 좀 더 밀도가 높아서 이게 저 해저에다가 갖다 이렇게 그냥 확 쏴버리면 그럼 이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마치 CO2 레이크를 해저에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많이 CO2를 저장하는 그런 바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이것도 사실 또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만약에 해저에서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옵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저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고 지금 현재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장 좋고 아주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녹색 등등등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현재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사암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 샌드락이라고 해서 그 락이 굉장히 이렇게 좀 포로스한 락이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또는 그 유전이면 유전에다가 빈 공간이 있을 테니까 거기다 갖다 쏴버리는 곳. 그러니까 약간 지표상으로 본다면 한 1km쯤 또는 2km쯤 되는 그런 곳에 이제 그런 지층이 있는데 그런 지층에다 갖다 저장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경남 지역에 경남 분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진주부터 대구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거기에 이제 가장 포러스 락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거기에 우선 1차 지중 저장 사이트로 이렇게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지중우는 그 포항에서부터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 그림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도 이제 해양 저장 사이트들을 되게 이제 아이덴티파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EOR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Enhanced Oil Recovery 등등등 있습니다. Enhanced Oil Recovery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가스나 또는 그 오일을 이제 빼내고 난 다음에 압력이 좀 낮아지면 그거를 이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CO2를 옆에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일을 끌어내는데요. 그래서 뭔가 물이 됐든 또는 가스가 됐든 이렇게 인핸싱해서 오일을 뿜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EOR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름값이 낮았을 때는 또는 원유값이 낮았을 때는 뭐 이것이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과 같이 100불 이상씩 배럴당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이제 전환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CO2를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쓸 수 있는 어떤 광물화 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 발표했는데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CO2와 반응시켜 가지고 뭔가 광물화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해양 저장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활용인데요. 활용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뭐 이런 회사에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가지고 CO2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화학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물질들. 그 CO2를 우리가 자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만드는 그런 거. 뭐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아마 그 선전하는 거 잘 보시면 자기네들은 환경 문제도 또 에너지 문제도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미지를 창출시키는데 상당히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바닷가에다가 제가 그 뭐 녹조를 일부러 이렇게 발생시킨다 그러고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활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화력발전소 옆에다가 이렇게 미세 조류를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CO2와 빛을 통해 가지고 미세 조류가 빨리 자라게끔 해서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베스팅 한 다음에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이미 벌써 뭐 우리 미국에서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미 뭐 한 10여 년 전에 사이언스 논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걸 현실화 시키지는 이제 많이 못했어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맞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의 심상준 교수가 이제 많이 이쪽에 인발되어 있고 우리 대학에는 진원선 교수님이라고 생명과에 있는 분이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약 한 15분 전쯤 끝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한 5분쯤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의 활용이 있어야만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서 CCS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텐션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몇 가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이 잘 설명을 했나 보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네? 네, 질문. 네. 아까 보실 중에 흡수막 기술이 제일 비용이 적게 들면서 CO2를 포집할 수 있는. 분리막 기술이요? 아니면 흡수 기술이? 그러니까 아까 건식, 흡식이랑 분리막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합 같은 게 필요한데 네. 분리막은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의 요지인즉슨 우리가 CO2를 포집을 할 때 세 가지 전통적인 방법, 특이한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흡수법, 또는 습식 흡수법, 또 그 건식 흡수법, 분리막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성 문제를 본다 그러면 이제 1톤의 CO2를 잡을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로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톤의 CO2를 잡을 때 1톤의 CO2가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 한 몇만 원 정도, 한 25불에서 한 30불, 뭐 35불 정도쯤 되거든요. 한 3만 원 정도라고 친다 그러면 보통 CO2를 잡을 때 드는 비용이 3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CO2를 잡을 때 아까 얘기했던 2035년을 타겟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약 한 15불 정도쯤을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 습식, 건식, 분리막 기술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얼마쯤 될까라고들 되게 보는 계산을 일단 지금 현재 기술을 보고 있는데요. 건식이나 또는 습식 흡수제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6, 70불 정도쯤의 단가가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분리막인 경우는 그것도 이제 성능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한 6, 70불 이상이 되고요. 아까 2.5옴스트롱짜리 막을 사용한다 그러면 압력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한 100불까지도 가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개발하는 거 또는 신규로 개발하는 것들이 상업화가 된다고 본다 그러면 한 15불, 20불은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불, 20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킬로와트 아워당 전력 단가가 지금 현재도 뭐 어저께도 발표했죠. 산업통상부에서 가정용인 경우는 뭐 몇 프로 올리고 그다음에 뭐 산업용인 경우 몇 프로 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기 힘들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업용인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kW에 만약에 뭐 한 200원에 여러분들이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러 1kW 쓰는데 한 400원을 내시오. 그 대신 우리가 CO2 잡아줄게.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쓰겠어요? 아마 400원에 쓰는 거는 뭐 CO2 잡는 거는 물론 좋지만 내가 400원은 난 못 내겠다라고 아마 보나마나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단가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결국 CCS 기술인 경우는 전력 단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력 단가당 CO2를 잡을 때 과연 그럼 얼마까지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 20, 30% 정도 예를 들면 200원에 우리 킬로와트 아워에 쓴다 그러면 한 뭐 260원, 80원 정도쯤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만약 300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난 안 됩니다라고들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CCS 기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력 단가, 생산 단가를 너무 높여주면 그러니까 CO2 그 포집 단가를 너무 높은 기술로 만들게 되면 쓰게 되면 그럼 결국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